윤정아, 어제는 아, 맞다. 어버이날이었지. 엄마, 미안. 깜빡했어. 괜찮아. 그냥 섭섭해서. 엄마는 섭섭한 게 왜 이렇게 많아? 나도 바빠서 그러는 거잖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올해로 칠순을 앞둔 엄마 68살 정명자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자식에게 버림받았다, 외면당했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아래 댓글에 부탁드립니다. 저는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자식들이 각자 저마다의 이유가 있겠거니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건지 속상할 때가 많아요. 말로는 이해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부모로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누구나 충분히 해볼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런 문제에 굉장히 예민해져 있겠죠.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 그 생각이 들었을 때는 정말 스스로 한심했어요. 사람이, 그것도 엄마가 자식 하나 보고 싶어서 거짓말까지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그게 진짜로 말이 되더라고요. 제가 정말 심란해졌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게 자식들이 나에 대한 진심인가 싶기도 하고 실망감을 감추기 어렵더라고요. 멀리 사는 것도 아닌데 얼굴 보기가 힘들어서 결국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연락도 자주 하지 않던 자식이 단번에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 일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식에게 다 퍼주기만 하는 그래야만 사람은 아니라는 것도 알았고, 최근 보게 된 드라마에서 말한 것처럼 부모는 언제나 자식을 짝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죠. 아직도 그 애가 자라면서 했던 말들,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엄마는 내 거야, 아빠는 오빠 거 해. 애가 그런 말을 하면 웃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짠했어요. 그 말이 뭐예요? 나를 전부 자기 거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정말 다줬습니다. 제 시간도, 체력도, 마음도 전부요. 초등학교 입학식 때였어요. 다른 엄마들이 일하느라 못 왔다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전 그날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제일 예쁜 원피스를 꺼내 입혀줬고 머리도 따아줬습니다. 학교 앞에서 딸을 놓고 오는 길에 괜히 울컥해서 혼자 눈물을 훔쳤던 기억이 나요. 윤정이 없이는 집이 텅 빈 것 같았어요. 그 아이가 사춘기를 맞았을 땐 정말 진땀을 많이 흘렸죠. 첫 생리했을 때 당황한 윤정이를 위해 몰래 학교에 가서 옷도 챙겨주고 간식도 넣어줬어요. 학부모에게 보이면 안 된다고 담임 선생님께 부탁해서 몰래 교문 밖에서 전달했습니다. 그런 날 집에 돌아와 혼자 웃었어요. 내가 이 나이에 뭐 하고 있나 싶지만 그래도 이게 행복이지 싶었죠. 딸이 대학에 붙었을 땐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서울로 올라간다 했을 때 남편이 그랬죠. 굳이 멀리 보낼 필요 있냐? 가까운데도 좋은 학교 많잖아. 윤정이가 원하는 거잖아. 그래야 마음 놓고 공부하지. 그때부터 전 매달 반찬을 싸서 올라갔어요. 명절에도 못 내려올 땐 제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비 오는 날 남대문역 앞에서 큰 캐리어 들고 윤정이 자취방 찾아가던 기억이 나요. 그 작은 원룸 안에 내 젊은 날이 다 들어간 것 같았어요. 첫 직장에 합격했다는 전화 받았을 땐 한동안 핸드폰을 귀에 대고 울었어요. 엄마, 나 됐어. 합격했어. 그래, 잘했다. 우리 딸. 근데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점점 멀어지겠구나. 내 손 안에 있던 아이가 이제 점점 날 벗어나겠구나. 딸이 처음 사윗감이라고 데려온 이재훈이란 청년은 말수가 없고 예의는 있었지만 어딘가 윤정이와 어울리는 사람 같진 않았어요. 그래도 윤정이가 좋다니까 저흰 반대 안 했어요. 그래야 부모죠. 결혼식 날 윤정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 예뻐?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얘는 지금
엄마 손을 놓으려는 거구나. 그 생각에 웃으면서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결혼하고 처음 보러 갔던 날, 윤정이 얼굴은 참 밝았어요. 근데도 이상하게 그 집에서 내가 있을 자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내가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이 아이 곁에 있을 수 없구나 그걸 느꼈죠. 그때부터 조금씩 거리가 생겼던 것 같아요. 윤정이와 나 사이의 시간들이 떠올라서 거짓말을 하고서도 미안한 줄 몰랐던 거예요. 그만큼 정말 보고 싶었고 그만큼 정말 사랑했거든요. 내가 아픈 척을 해야만 오는 관계가 됐다는 게 참 비참하긴 했지만요. 그날 밤 딸이 제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잠들었어요. 숨결이 고르고 따뜻했어요. 그 애는 여전히 제 딸이었어요. 단지 멀어져 있었을 뿐이에요. 그 애를 얼마나 아꼈는지 그 애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단 하루라도 좋은 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윤정이는 다음 날 점심때가 되어서야 집을 나섰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꼭 전화하고 검사 결과 나오면 알려줘. 내가 전화 못 받으면 문자라도 남겨줘. 요즘 민지 케어하는 것 때문에 정신 없으니까. 그날 이후로 윤정이는 잠깐 다정해졌어요. 아니, 다정한 척을 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엄마, 점심 드셨어요? 오늘 좀 쌀쌀하던데 감기 조심하세요. 갑자기 그렇게 따뜻한 말들을 보내오는데 저는 답장을 하면서도 마음이 공허했어요. 그건 진심이 아니었거든요. 엄마가 아플까봐. 그 공포가 만든 반짝 감정이었지 딸의 생활 안에 제가 다시 들어온 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결혼 초만 해도 자주 연락했어요. 새댁 생활이 익숙하지 않다며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했었죠. 엄마, 이거 간장 몇 스푼이야? 이러다 된장찌개가 망하겠어. 둘이서 먹을 거면 한 스푼 반이면 돼. 고춧가루는 조금만 넣고. 그런 날들이 이제는 까마득한 옛날 얘기처럼 느껴져요. 윤정이가 달라진 건 애 낳고 나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첫째를 낳았을 때는 그래도 종종 연락을 했어요. 근데 둘째가 태어나고부터는 그야말로 연락두절이었습니다. 전화하면 안 받거나 짧게 끊기 일쑤였어요. 윤정아, 목소리 좀 들으려고 전화했어. 엄마 미안해. 애들이 울어서. 나중에 전화할게. 그 나중이라는 말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이 되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하지 않으면 그 애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면 그제서야 짧은 톡 하나. 엄마, 요즘 어때요? 바빠서 연락 못 드렸어요. 그런 문자를 보면 기뻐야 하는데 화가 났어요. 그래, 문자라도 보내준 게 어디냐.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내가 너무 초라했어요.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알고도 일부러 툭툭 말을 던졌어요. 당신이 너무 애지중지 키워서 그런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딸이 엄마를 쉽게 보니까 이러는 거지. 그 사람 말이 맞는 것도 같았어요. 그 애는 제게 너무 많은 걸 받았고 그래서 고마움보다는 당연함만 남은 게 아닐까 싶었어요. 설날 즈음이었어요. 아들네 가족이 먼저 와서 다 같이 밥을 먹고 있을 때 윤정이에게 전화해봤어요. 윤정아, 설인데 언제쯤 오니? 엄마, 우리 이번엔 집에 있으려고. 민지도 감기 기운 있어서. 아이고, 감기 걸렸어? 약은 먹었고. 응, 그이가 병원 데려갔어. 그럼 다음 주쯤이라도 내려올 수 있어? 이번 주 지나면 다시 바빠질 것 같아서 엄마, 미안해. 그날 아들 식구들 앞에서는 웃고 있었지만 내 안에서는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친구들이랑 통화할 때면 괜히 힘을 줘서 말했어요. 우리 딸은 바빠서 자주 못 오긴 해도 잘 살고 있대. 하지만 솔직히 그 애가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요. 민지가 초등학교에 들어갔다는데 학교는 어디로 갔는지도 아직 못 들었어요. 생각해보면 딸이 엄마한테 전화도 안 하고 엄마가 먼저 물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사이가 언제 이렇게 돼버린 걸까요?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또 한마디 보탰습니다. 이젠 그냥 놔둬. 전화 좀 해라. 그 말도 하지 마.
왜? 그 말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야? 자존심 문제지. 부탁처럼 들리잖아. 그 말 듣고 며칠은 일부러 참았어요. 하지만 참는다고 속이 편하진 않더라고요. 나중엔 그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윤정이에게 처음으로 서운하다고 말한 날이 있었어요. 어버이날이었어요. 집에서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는데 전화도 문자도 없었거든요. 다음 날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죠. 윤정아, 어제는 아, 맞다. 어버이날이었지. 엄마, 미안, 깜빡했어. 괜찮아. 그냥 섭섭해서. 엄마는 섭섭한 게 왜 이렇게 많아? 나도 바빠서 그러는 거잖아. 그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애는 몰랐던 거죠. 그 섭섭하다는 말 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과 감정이 들어있는지를요. 이제는 연락이 와도 설레지 않아요. 전화기가 울리면 오히려 긴장부터 돼요. 무슨 일 있나 싶어서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 애가 지금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저 하루에 몇 분이라도 목소리만 들려줘도 세상이 다 따뜻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걸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말 안 해요. 전화 좀 해라 그 말도 안 해요. 그 말 한마디가 딸에게는 부담이 되고 저한테는 눈물의 씨앗이 되더라고요. 그냥 기다릴 뿐이에요.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그 애가 먼저 전화를 걸어주는 날이 올까 해서요. 처음엔 그저 바쁜 줄만 알았어요. 윤정이네는 애가 둘이니까 직장도 있고 요즘 살림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명절 한 번 못 내려와도 전 그냥 참았어요. 근데 그게 해마다 반복이 되니까 그게 습관처럼 굳어졌어요. 설날도 추석도 이젠 그 애 없는 명절이 더 익숙해졌어요. 처음 몇 번은 기다리다가 밥도 안 먹고 있었는데 이젠 그냥 아들내 먼저 밥 차려줘요. 그 애는 올 생각이 없는 거니까요. 그날도 그랬어요. 아들 가족들이 명절 아침에 와서 북적북적했죠. 손주들도 뛰어다니고 며느리는 전 부치느라 바빴고요. 윤정이는 뭐래? 아침에 문자가 왔어. 오늘은 집에서 쉰다고. 뭐 또 이번에도 안 온대? 요즘 회사 일도 힘들다잖아. 명절에라도 쉬어야지. 그래도 지 부모는 안 보고 시댁엔 갔다며?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날 밤 조용히 딸이 올린 단체 채팅방 메시지를 봤어요. 거기엔 생일상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놓은 음식들과 시부모와 함께 웃고 있는 윤정이 얼굴이 있었어요. 그걸 보는데 목구멍이 턱 막히더라고요. 여보, 이것 좀 봐. 뭔데? 윤정이가 시댁에 생일상 차려드렸대. 그래?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면서 말을 잇지를 못했어요. 나는 명절마다 오지도 않는 애인데 생일상을 저렇게 정성껏 차려주는 모습을 보니 서운하다 못해 서글펐어요. 그날 이후로 자꾸 비교를 하게 됐어요. 동네 친구들이랑 통화할 때면 더 심했어요. 어머, 너희 아들은 또 이번 주말에도 왔대? 그럼 우리 아들 와서 마당도 치워주고 갔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 딸은 한 달에 한 번도 못 본다. 그 말을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그 애가 우리 집에 마지막으로 왔던 게 언제였는지 이젠 정확히 기억도 안 나요. 가끔 민지 사진이나 카톡으로 오긴 해요. 그럴 땐 괜히 그 사진 보면서 얼굴 보듯이 보고 또 봐요. 하지만 그런 사진 하나로 내 마음이 채워지진 않아요. 윤정이한테 직접 말해본 적 있어요. 윤정아, 우리도 생일인데 밥 한 끼는 하자. 엄마, 나 진짜 바빠. 그날도 일정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그럼 다음 주라도 보자. 글쎄, 일정 보고 연락할게. 연락은 결국 없었어요. 사위한테 전화를 해본 적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래도 좀 더 정중하게 말해줘요. 장모님, 죄송해요. 요즘 윤정이가 정신이 없어서. 애들 때문에 그런 거지? 네, 민지학원 스케줄도 많고 회사도 일 많고요. 그 말을 듣고는 그냥 알겠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여긴 시간 나고 거긴 시간 안 나는 거야.
한 번은 일부러 대놓고 말한 적 있어요. 이서방, 우리 딸이 시댁은 자주 가던데 우리 집엔 왜 안 오게 하나? 그건 제가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데요. 윤정이가 부담스러워해서요. 부담스러워? 왜? 어머님이 서운하다고 자주 말씀하셔서 그게 조금 걸리나 봐요. 그 말을 듣고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내가 서운한 것도 말하면 안 되는 사람이 됐구나. 그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생일, 명절, 어버이날 이젠 아무것도 기대 안 해요. 오히려 아들들이 챙겨주는 밥상이 더 고맙게 느껴질 정도예요. 윤정이는 아예 마음이 떠났나 봐요. 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외면할 수 있는 건가 싶어요. 어느 날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다른 집 자식들은 안 그래. 딸이면 더 잘 챙긴다더라. 그 말 듣고 집에 와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래, 우리 딸은 다른 집 자식은 아닌가 보다. 병원 가는 길이었어요. 딱히 어디가 아픈 건 아니었어요. 그냥 뭐라도 좀 검사를 해보자 싶어서 동네 내과에 갔어요. 대기실에 앉아 있는 내 옆에는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다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어떤 이는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나 병원 왔어. 허리 아파서 오늘은 애 좀 데리고 나가죠. 그 말에 심장이 철렁했어요. 부모가 아프면 자식은 이렇게 걱정도 해주고 챙기기도 하는구나 싶어서요. 근데 나는 아파도 연락할 사람이 없었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정명자님, 혈압은 조금 높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조정해야겠네요. 그 말에 괜히 덧붙였어요. 혹시 뭐 심각한 건 없을까요? 의사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 정도면 연세의 흔한 수치예요. 무리만 안 하시면 됩니다. 무리, 그게 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요즘 나는 무리를 안 해서가 아니라 할 일이 없어서 조용한 거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병원 다녀왔어. 뭐래? 그냥 피 검사했는데 수치가 좀 그렇대. 그러게 맨날 나돌아 다니더니. 이젠 좀 쉬어. 그 말에 괜히 서운했어요. 그 사람도 이제는 내 기분엔 관심이 없구나 싶었죠. 저녁에 혼자 주방에 앉아 멍하니 있던 중이었어요. 윤정이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나도 모르게 문자를 써내려갔어요. 윤정아, 병원인데 검사 결과가 좀 안 좋대. 쓰고 나서 손이 떨렸어요. 몇 번을 지웠다 썼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보내버렸어요. 10분도 안 돼서 전화가 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받았죠. 엄마, 지금 병원이야? 어디야? 동네 내과였는데 그냥 피 검사했더니 뭐래? 정확히 뭐가 안 좋대? 수치가 좀 그렇다는데 큰 병원 가보라더라. 지금 시간이 몇 시지 알겠어. 내가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휴대폰을 놓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 애는 진짜 이 말을 해야오는 애구나 싶었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누구야? 윤정이 내가 병원 다녀왔다니까 온대. 그렇게 오라 해도 안 오더니 아프다니까 오냐? 그 말이 내 가슴을 더 아프게 했어요. 맞는 말인데도 그렇게 들으니 더 서글펐어요. 한두 시간쯤 지났을까.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윤정이가 뛰어들어왔어요.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 들고 옷차림은 급하게 나온 티가 났어요. 엄마 괜찮아? 어디가 안 좋아? 의사 뭐래? 그냥 수치가 좀 그런 거라더라. 그래서 대학병원 가보라고 했어? 그냥 한 번 더 검사 받아보라 했어. 윤정이는 제 어깨를 꼭 잡았어요. 엄마 진짜 무슨 일 있으면 안 돼, 알지? 그 말에 울컥했어요. 정말 아픈 것도 아닌데 아픈 척하는 내가 너무 비참했어요. 딸이 식탁에 앉았어요. 밥은 먹었어? 먹었지 뭐. 엄마는 항상 그런 식이야. 아파도 말 안 하고 배고파도 안 먹었다 하고. 그 순간적으로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럼 너라도 자주 왔어야지. 그럼 내가 굳이 거짓말했겠니? 그 말을 삼키느라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잠시 후 사위가 전화로 상황을 확인했는지 윤정이 핸드폰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님 괜찮으셔?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줘.
그 대화 뒤로 윤정이가 부엌으로 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 좀 무서웠어. 왜? 엄마한테 전화 온 거 보고 심장이 쿵 떨어졌어. 괜히 막 별 생각 다 들고. 그 말을 듣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그 생각을 일부러 하게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날 밤 윤정이는 우리 집에 자고 갔어요. 그게 몇 년 만인지 몰라요. 민지도 없이 혼자 온 건 처음이었죠. 밤중에 화장실 가는 길에 거실에서 담배 피우던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평소에는 연락도 없고 오지도 않다가 아프다고 해야 오는구나. 그 말이 귀에 박혀서 안 잊혀지더라고요. 나 자신이 싫었어요. 거짓말하는 내가 싫고 그걸로 감동받은 윤정이가 미웠어요. 그 애가 나를 정말 사랑했으면 내가 이런 짓까지 안 했을 텐데 싶어서요. 그렇게 우리 모녀는 거짓말 위에 다시 만났어요. 그게 무너질지도 모르면서도 잠시라도 그의 얼굴을 보고 싶었던 내 마음이 그땐 정말 너무 아팠어요. 윤정이가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간 건 결혼 이후 처음이었어요. 민지도 없이 혼자 와서 작은 방에서 내 이불 덮고 자는 걸 보니까 괜히 마음이 이상했어요. 그 애가 자던 새벽, 나는 몇 번이나 깼어요. 괜히 숨소리 듣고 싶어서 잠든 얼굴도 한참 들여다봤어요. 잠이 든 윤정이 얼굴은 어릴 적 그 아이 얼굴이랑 하나도 다르지 않았어요. 아침이 되어서야 그 애가 눈을 떴어요. 엉킨 머리로 멍하니 날 보더니 잠시 후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엄마, 밤새 잠을 좀 설쳤어. 왜? 그냥 무서워서. 무섭긴 뭐가 무서워. 진짜 뭐라도 있으면 어쩌나 싶어서. 그 말을 듣는데 미안해서 가슴이 저릿했어요. 내가 만든 공포였잖아요. 딸이 거실로 나와 물을 한 잔 마셨어요. 그리고 식탁 앞에 조용히 앉았어요. 그 애는 내 눈을 바라보지 않고 창밖만 가만히 쳐다봤어요. 딸이 고개를 숙였어요.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었고 그 애는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있었어요. 미안해, 엄마. 나 진짜 몰랐어. 그 말이 나왔을 때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남편이 조용히 거실로 나왔어요. 딸과 내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더니 말없이 주방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어요. 그리고는 한마디 했어요. 지금이라도 왔으면 된 거지. 그 말에 나는 참았던 눈물이 또 터져 나올 뻔했어요. 그래, 지금이라도 온 게 어딘가 싶다가도 내가 왜 이런 상황까지 와야 했나 싶기도 했어요. 딸이 그날 하루를 더 있고 간다고 했어요. 내일 일 있는데도 괜찮아? 그이한테 얘기했어. 이틀은 봐야지. 괜히 무리하지 마.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 이제부터는 좀 자주 올게.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점심때쯤 돼서 딸이 이런저런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냉장고 정리도 하고 빨래도 널고 김치도 꺼내서 다시 담그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모든 행동이 나한테는 어색했어요. 갑자기 효녀 노릇을 하려니 도리어 불편했어요. 딸이 나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엄마, 나 잘하고 있지? 갑자기 왜 이래? 몰랐으니까 이제라도 하려고. 윤정아, 그냥 편하게 있어. 억지로 하지 마. 나는 진심이었어요. 억지로 미안해하고 억지로 착한 딸하는 게 차라리 더 아팠어요. 그날 저녁 딸은 다시 제 옆에 누워서 말했어요. 엄마는 내가 그렇게까지 멀어진 것 같았어? 응, 난 네가 날 지운 줄 알았어. 아니야, 정말 아니야. 그러면 그냥 가끔이라도 전화했어야지. 보고 싶다고 했어야지. 그 말이 끝나자 우리는 둘 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만 들었어요. 그날 밤 나는 기도를 했어요. 내가 아픈 게 아니어서 다행이고 이 거짓말이 오늘로 끝이 나서 다행이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끝일까? 내가 안 아프면 그 애는 또 잊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윤정이가 다녀간 이틀은 참으로 이상한 시간이었어요. 딸이 곁에 있으니 좋았는데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말로는 고맙다고 했지만 행동은 그저 낯설고 어색했어요. 밥을 차려줘도 집안을 치워도
그 애가 웃는 모습이 참 좋은데도 자꾸 내 마음속에선 이게 진짜일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딸이 나가기 직전이었어요. 짐을 챙기고 신발을 신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 가고 나면 꼭 병원 다시 가봐. 내가 예약해 줄게. 됐어. 그냥 지켜보라더라. 그래도 대학병원 가서 MRI 같은 거 찍어봐야지. 괜찮다고 방심하면 안 돼. 그 순간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가 더 이상 내 거짓말 위에서 헛된 걱정하며 사는 것도, 내가 감정에 매여 진실을 덮고 있는 것도, 이젠 그만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딸이 현관문을 열기 직전 내가 입을 열었어요. 윤정아, 딸이 돌아봤어요. 표정은 환한 미소였어요. 응, 엄마. 엄마, 사실은 괜찮아. 콜레스테롤 수치만 높은 거야. 그 말이 나오는데 가슴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내 귀에도 들렸어요. 딸은 그대로 멈췄어요. 웃음기 사라진 얼굴이 천천히 굳어갔어요. 뭐라고? 병원에서 그냥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했어. 다른 건 다 괜찮대. 그럼 그 문자 엄마 그거 일부러? 보고 싶었어. 너 얼굴이 너무 보고 싶었어. 그날따라 정말. 딸의 눈이 점점 흔들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손끝이 허공을 헤매는 게 보였어요. 딸이 조용히 신발을 벗고 들어왔어요. 문을 닫지도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식탁에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그게 거짓말이었단 말이야? 응, 미안해. 엄마 그건 좀 너무했어. 그렇게라도 해야 올 것 같았어. 나는 말하면서도 눈물이 났어요. 이 애한테 미안하고 나 자신에게도 너무 서글펐어요. 그럼 내가 온 건 괜히 온 거야? 아니야, 오니까 좋았어. 네가 내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그게 아니라 진짜 걱정했단 말이야. 잠도 못 자고 별 생각 다 하고. 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울고 있는데 나는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없었어요. 그럴 자격이 없다고 느껴졌어요. 그때 남편이 거실에서 나왔어요. 상황을 짐작했는지 딸과 나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가 그런 말 안 했으면 너 안 왔겠지. 아빠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넌 너무 오래 안 왔어. 네 엄마한테는 네 얼굴이 약이야. 그거 몰랐냐? 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말은 그 아이도 부정할 수 없었나 봐요. 조용한 침묵이 흐르고 딸이 물었어요. 엄마는 내가 미웠어? 아니, 단 한 번도. 그럼 왜 그렇게 속였어? 너무 보고 싶었는데 말로는 안 되더라. 그래서 미쳤던 것 같아. 그 말밖엔 할 수가 없었어요. 이유야 100가지가 넘지만 결국은 하나였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딸은 다시 짐을 챙겼어요. 아까와는 다르게 말없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럼 이제 괜찮은 거지? 응, 검사 다시 안 해도 될 정도래. 그럼 다음엔 거짓말 말고 그냥 전화해. 그 말에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래야겠죠. 그래야 하는데 그게 얼마나 지켜질지는 모르겠어요. 딸이 떠나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나는 식탁에 혼자 앉아서 그 아이가 마셨던 컵을 들여다봤어요. 그 안에는 아직도 미지근한 물이 남아 있었어요. 나는 그 물을 마시지 않았어요. 그저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싱크대에 붓고 말았어요. 마음 한켠이 텅 비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위에게서 저녁쯤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윤정이 괜찮은가요? 응, 별말 안 하더라. 좀 놀란 것 같아서요. 그래도 어머님 진심은 알았을 거예요. 그 말이 위로가 되긴 했지만 내가 딸한테 상처를 준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어요. 그날 밤 혼자 방 안에 앉아 불도 안 켜고 가만히 있었어요. 딸이 내게 진심을 내보이기 전에 내가 먼저 무너졌다는 게 참 부끄럽고도 아팠어요. 이제야 깨달아요. 사랑이 깊다고 해서 그게 다 용서받을 이유가 되진 않는다는 거려. 엄마도 사람이라 때로는 아프고 외롭고 두렵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였으면 좋겠어요. 딸이 떠난 집안은 너무 조용했어요.
같은 거실, 같은 부엌인데 이상하게 더 넓어진 것 같았어요. 그 애가 머물렀던 이틀은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좋기도 했고 씁쓸하기도 했고요. 현관문을 등지고 돌아서는 딸의 모습, 그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한 가지를 확신했어요. 이젠 기다리지 말자. 이젠 기대하지 말자. 이젠 나도 그만하자.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주방 식탁에 윤정이가 접어놓고 간 메모가 있더라고요. 엄마,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병원 꼭 다시 가요. 연락 자주 할게요. 사랑해. 짧은 글인데 그걸 읽는데 눈물이 나진 않았어요. 대신 마음 한편이 이상하게도 차분했어요. 남편은 조용히 나를 바라보더니 물었어요. 윤정이 간 거 아쉬워? 아쉬운 건 이제 없어. 진심이야? 응, 이제 기대 안 하려고. 그게 덜 서운하더라. 남편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한마디 했어요. 잘했다. 이제 당신도 당신 생각 좀 해. 며칠이 지나고 윤정이에게서 톡이 왔어요. 엄마, 점심 드셨어요? 바람 쐬러라도 나가요. 요즘 날씨 좋아요. 예전 같았으면 그 문장에 한참 마음이 들썩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나는 그래 고맙다고만 짧게 답장했어요. 기대하지 않으면 그 애의 말도 행동도 내 마음을 흔들지 않았어요. 아들 가족이 주말에 집에 들렀어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어머님, 아가씨 다녀가고 나서 기분 괜찮으세요? 응, 다녀간 것만으로도 됐지 뭐. 정말 오랜만에 온 거잖아요. 그러게,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서운해하지 않기로 했어. 그 말을 하면서 나는 내 마음이 정말 변했음을 느꼈어요. 그게 슬프기도 했고 속이 편하기도 했어요. 하루는 윤정이가 전화를 했어요. 평일 낮이었어요. 엄마, 뭐해요? 방금 빨래 개고 있었어. 괜찮아요? 응, 왜? 그냥 걱정돼서 병원은 안 갔죠? 응, 안 갔어. 가도 별 의미 없을 것 같아서. 왜요? 다시 보라던데. 윤정아, 이젠 엄마도 그냥 살고 싶어. 너무 걱정하지 마. 딸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내 진심이 그 애한테 닿았기를 바랐어요. 며칠 뒤 딸이 택배를 보냈어요. 보양식이랑 건강보조식품이 들어있었어요.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엄마, 내가 너무 늦게 알았지. 이젠 진심으로 잘할게요. 사랑해요. 그 쪽지를 읽고 나는 아무 감정도 없는 줄 알았는데 왈칵 눈물이 났어요. 근데요, 그 눈물은 서운해서 난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뭔가 돌아온 느낌이어서 났어요. 기대하지 않으면 진심은 나한테 더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젠요. 그 애가 전화 안 해도 괜찮고 명절에 못 와도 괜찮고 사진 한 장만 보내도 괜찮아요. 내가 바뀌었어요. 엄마라는 이유로 무조건 참아야 한다고 믿던 내가 이제는 조금 내려놓기로 했어요. 사람이요. 오래 참는 것도 능력이고 기다리는 것도 사랑이지만 그 끝에는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게 남더라고요. 내가 딸에게 바라는 건 그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줬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더는 아프다고 거짓말하지 않아도 될 만큼만 한 달에 한 번 전화 한 통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내가 딸한테 바라는 전부예요. 그렇게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낙엽이 쌓이는 걸 보면서 시간이 이렇게나 빨리 흘렀구나 생각했어요. 딸을 향한 마음을 내려놓은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을 편하게 먹으려 애썼어요. 기대도 안 하고 서운해하지도 않기로요. 윤정이에게서 가끔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감기 조심해요. 응, 너도. 이번 주에 민지 시험 끝나면 한번 들를게요. 그래, 바쁘면 안 와도 돼. 그 한마디에 딸은 잠시 멈칫하더라고요. 예전엔 제가 언제 오니 꼭 와야지 했는데 이젠 안 와도 되라고 하니까 그 애도 당황한 거겠죠. 민지가 영상통화를 걸어온 날도 있었어요. 외할머니, 우리 집 오면 찐빵 해줄 거예요? 그럼 민지가 좋아하는 단팥으로 해줄게.
우리 엄마도 할머니 보고 싶대요. 진짜예요. 그 말에 웃으면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어린아이의 진심이란 게 가끔은 어른보다 더 선명할 때도 있더라고요. 남편은 달라진 제 모습을 보고 말했어요. 당신 요즘 많이 차분해졌다. 그래 보여? 예전엔 하루 종일 딸 생각만 하더니. 이젠 그럴 시간에 차라리 산책 나가는 게 낫더라.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조금 달랐어요. 윤정이가 보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냥 그 감정을 예전처럼 꺼내놓지 않을 뿐이에요. 명절이 다가왔을 때 윤정이는 하루를 뺏어왔어요. 예전같이 이틀도 아니고 부랴부랴 와서 얼굴 비추고 가는 수준이었어요. 엄마, 이번엔 오래 못 있어 미안해요. 괜찮아. 잠깐이라도 본 게 어디야. 내년 설엔 좀 더 길게 올게요. 그 말 예전 같았으면 손꼽아 기다렸겠지만 이젠 그냥 흘려들었어요.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덜하니까요. 딸이 돌아간 후 식탁 위에 있던 남은 과일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내가 한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었구나. 그래서 더 외로웠고, 그래서 더 깊었고, 그래서 결국 짝사랑이었구나. 그래도 괜찮아요. 엄마란 그런 거라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 애가 내 사랑을 기억하지 않아도, 나 혼자 다 주고 끝나도 그래도 괜찮아요. 하루는 친구가 말했어요. 넌 참 딸한테 애틋한 엄마였어. 그 말에 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이젠 그냥 애틋하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어. 그게 무슨 말인지 그 친구는 잘 몰랐겠지만 나는 그 말이 내 속을 비워주는 말 같았어요.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다리는 사랑도, 먼저 손 내미는 사랑도 너무 오래 되풀이되면 그건 짝사랑이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제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요. 딸을 사랑했던 만큼 내 몸도 내 마음도 챙기고 내 시간을 쓰고 싶어요. 딸은 아직도 모르겠죠. 자기가 짓궂은 말 한마디에 엄마가 몇 밤을 울었는지 그런 건 이제 말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저 딸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에요. 사랑은요, 나눌 수 있을 때 예쁜 거지 한쪽만 주면 언젠가는 기억에서조차 닳아버리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 애를 사랑해요. 그게 짝사랑이었다 해도 그 사랑만은 내 인생에서 가장 진심이었던 거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을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누가 오라고 했니?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왔어? 이게 제 얼굴에 대한 어머님 답장이신가요? 무슨 소리야. 그건 그냥 기운 정리하려고 붙여둔 거야. 네가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그걸 네 얘기로 받아들이니? 감귤밭 기운 걱정하시기 전에 가족 기운 먼저 생각하셨어야죠. 할머님 돌아가신 그날에도 귤 타령부터 하신 분이잖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거야.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집안 기운이 흐트러진 걸 어떡해. 그래요. 저 때문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뭘 그렇게 했는데요? 감귤 따고 새참 차리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면서도 견뎠잖아요. 그만해 여보. 지연이한테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야.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로 더 심하잖아. 제가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일이 계속 꼬이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감귤 수확량 줄고 나 혼자 다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걸 왜 지연이 탓으로 돌려?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어머니가 들으시면 뭐라 하시겠어?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며느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서울에서 시골로 시집오고 나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 줄 알았던 제 인생에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 하나씩 벌어졌고 결국은요, 사람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경험을 했었습니다. 저는 서울 토박이에요. 그 흔한 고모도 외숙모도 다 서울 사는 전형적인 도시형 가족. 그런 제가 감히 시골로, 그것도 감귤밭 한가운데 있는 시댁으로 시집을 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에요. 그때만 해도 사랑 하나 믿고 뭐든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보, 시골에서 계속 사는 거 정말 괜찮아? 난 여기서 나고 자란 사람이야. 서울에 잠깐 나갔다 온 것뿐이지.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감귤밭 내가 꼭 지키고 싶어.
제 남편은 참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도시에서 만난 어떤 남자들보다 믿음직했고 그런 마음에 시골로 따라 나선 제 자신이 대견하기까지 했죠. 시댁에 도착한 첫날 뭔가 느낌이 이상하긴 했어요. 집 마당을 넘는 순간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달까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를 처음 마주한 날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해요. 서울 아가씨가 우리 밭일 할 줄이나 알까 몰라? 뭐, 송곱게 잘한 티는 나네. 첫 인사부터가 그랬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웃음 한 줄 없이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시선이 아직도 마음에 걸려요. 그래도 참았어요. 첫날인데 이 정도는 괜찮다고 넘겼어요.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밭일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감귤을 따봤겠어요. 흙 위에서 일해봤겠어요. 몸살 나고 손에 물집 잡혀도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뭘 해도 시어머니 눈엔 못마땅하다는 거였어요. 거기 감귤 2개 더 남았잖아. 그걸 왜 못 보고 지나쳐? 일할 생각이 있기는 하냐? 남편이 옆에서 말리긴 했지만 어머님은 도무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대신 시할머니, 할머님은 절 늘 아껴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 며느리, 손이 하얘서 고생이 많구먼. 감귤보다 며느리가 더 예뻐 보여. 너무 무리하지 말고 힘들면 말해. 젊은 사람이 일에 지치면 안 되지. 그 말 들을 때마다 진짜 친정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할머니 앞에서는 얌전한 척하다가 둘만 있으면 다시 예민하게 구셨어요. 어디서 이런 옷을 사와? 시장 간다 하고 딴 데로 샜다가 온 거 아니야? 아니면 어디 가서 시댁 흉이라도 보고 오는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시장 갔다가 어머님 생각나서 날씨 쌀쌀하니까 하나 사봤어요. 내 생각은 무슨? 며느리가 벌써부터 친정 편들면 집안 기운이 흩어져. 그 말에 마음이 쿵 내려앉았어요.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만 자꾸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부터 시어머니가 현관 앞에 소금을 뿌리고 계시더라고요. 뭔가 이상해서 슬쩍 다가가 물었죠. 어머님, 이게 무슨 소금이에요? 혹시 모르잖니? 이 집에 들어오고부터 자꾸 기운이 안 좋아서 그래. 나쁜 거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미리 차단해야지. 그 말을 듣는데 진짜 내가 무언가가 된 기분이었어요. 사람 취급 안 받는 것 같았고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 집에 나쁜 기운을 몰고 들어온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귀신이 옮겨 붙는다고 하면서 종종 현관에 소금을 두거나 하는 건 봤어도 대놓고 사람이 있는데 저러는 건 저도 처음 봤어요. 그나마 남편은 제 편이었지만 항상 중간에서 갈등하느라 힘들어 보였어요. 여보, 미안해. 엄마가 좀 과하긴 해. 근데 예전부터 그랬어. 조금만 더 참아줄 수 있을까? 응, 괜찮아. 나도 이해하려고 노력해볼게. 하지만 이해하고 참는데도 한계는 있잖아요. 그 집안엔 뭐랄까? 겉으로는 조용한데 속은 늘 부글부글 끓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그 침묵의 이유가 단순한 성격 차이도 생활 습관도 아니었다는 걸요. 그 집안에 오래도록 봉인돼 있던 아주 깊고 낡은 상처 때문이었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어머님은 부쩍 더 예민해졌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데 눈치를 주고 말끝마다 미묘한 뉘앙스를 남겼습니다. 심지어 제가 부엌에서 물을 흘리고 닦다가 살짝 문지방을 밟은 날엔 얼굴이 확 굳어버리셨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니? 문지방 밟으면 안 되는 거 몰라? 그게 다 재수 떨어지는 징조야. 아, 죄송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물 닦다가 그만. 네가 일부러 안 했다는 건 알지? 근데 말이야, 이런 게 반복되면 기운이 삐뚤어지는 거야. 난 요즘 몸이 으슬으슬하고 하는 일마다 꼬이는 느낌이 들어. 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 자꾸 뭔가 잘못된다는 말을 반복하시던 어머님. 그땐 그냥 스트레스를 나한테 푸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이상했던 건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잠든 남편이 자다가 갑자기 깼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이마를 짚었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더라고요. 여보, 이상한 꿈을 꿨어. 엄마가 이상한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었어. 근데 나를 보면서 웃는데 얼굴이. 괜찮아, 꿈이잖아.
그냥 꿈일 뿐이야.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말은 했지만 솔직히 저도 불안했습니다. 요즘 들어 어머님 행동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방 한켠엔 향냄새가 진하게 깔려 있었고 현관에는 언제부터인지 작은 항아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장식인 줄 알았는데 며칠 후 정자 할머님이 그걸 보고 표정이 굳으셨습니다. 이거 누가 가져다 뒀니? 어머님이 놔두신 것 같은데요.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이런 건 집안에 두면 안 되는 거야. 이런데 의지하면 더 꼬이기만 해. 사람 마음이 문제지. 저런 게 뭐가 도와주겠니? 그날 저녁 할머님이 조용히 제 방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손에는 국화차 한 잔을 들고 계셨어요. 지연아, 힘들지? 괜찮아요, 할머니. 아직은 견딜만해요. 네가 참 대견하다. 요즘 네 시어머니 눈빛이 조금 예전 같지 않아서 걱정이구나. 너 혹시라도 이상한 말 듣거나 혼자 끙끙 앓는 일 생기면 꼭 말해라. 네가 무너지면 아무도 널 대신해서 서줄 사람이 없단다.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누군가가 내 편이라는 것만으로 그날 밤은 오래도록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도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후 어머님이 아침 일찍부터 저를 부르시더니 귤밭이 아닌 뒷마당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거기엔 낯선 여자가 있었어요. 두건 같은 것을 머리에 두르고 색동옷을 입은 여자의 손에는 뭔가 적힌 종이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주 가신다는 용하다는 점집의 무당인 것 같았습니다. 여기 우리 집 기운 좀 봐달라고 모셨어. 요즘 자꾸 일이 꼬이는 것 같아서 말이야. 낯선 여자는 조용히 집을 한 바퀴 돌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했습니다. 집안이 눌렸네요. 집안에 들어온 여성 에너지가 좀 강해요. 누군가가 기운을 억누르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어머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저를 힐끔 쳐다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괜히 그런 느낌을 받은 게 아니었네. 네가 들어온 이후로 우리 집 기운이 묘하게 흘러갔어. 그게 저 때문이라는 말씀이세요? 아니라고는 못하겠네. 기운이란 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향을 미치는 법이야. 그 자리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몰아가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사람을 이렇게까지 죄인 취급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남편에게 말하려다 말도 못 꺼냈습니다. 그 사람까지 속상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결국 저는 울고 말았습니다. 소리 없이 베개를 껴안은 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께서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멍하니 서 있는 걸 보시곤 조용히 다가오셨어요. 세아가 요즘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아버님. 그냥 잠을 잘 못 잤어요. 네가 혼자 너무 애쓰는 것 같아서 보기 안쓰럽구나. 무슨 일이든 말만 해. 네가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도와줄 테니까.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날 진짜 가족으로 봐주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그리고 이 집에 내가 들어온 뒤로 뭔가 어긋나기 시작한 건 정말 우연일까? 그날 이후로 저는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문지방도 안 밟으려 했었고 어머님 말 한마디에도 최대한 미소로 받아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기운이 빠지면 눈빛부터 흐려지잖아요. 그걸 또 어머님은 귀신같이 알아차리셨습니다. 사람이 집안에 들어오면 기운이 살아야지. 근데 너는 올 때마다 분위기가 가라앉는단 말이야.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부족한가 봐요. 부족한 건 모르겠고 뭔가 단단히 따라 붙은 것 같긴 해. 이쯤 되면 그냥 무시해도 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계속 가라앉았습니다. 누군가 자꾸 너는 불길한 존재야라고 반복해서 말하면 나도 나를 그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다행히 정자 할머님이 그날 저녁 마당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손엔 쑥과 마른 귤 껍질을 넣은 주머니 하나 들고 계셨습니다. 우리 손주 며느리 이거 갖고 있어. 이게 귀신 쫓는데 좋다는 얘기도 있고 뭐 다 미신이긴 하지만 너는 이걸로라도 마음 붙이면 좋겠구나. 감사해요, 할머니. 사실 저 많이 무서워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고, 넌 잘못한 거 없어. 괜히 어른들 마음속 상처가 너한테로 쏟아지고 있는 거야. 그걸 다 네 탓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주머니를 꼭 쥐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마당에 나와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번 새참은 며느리가 직접 차리게 할 거야. 그래야 기운이 바뀌지. 집안일도 살림도 다 기운 따라 하는 거거든. 오늘 감귤 따는 사람 많으니까 정성껏 차려와라. 이번엔 진짜 중요하니까 아무거나 하지 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아무거나 하지 말고라니 제가 언제 대충 한 적 있냐고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정성껏 차려보겠습니다. 제가 부엌에 들어가려는 걸 남편 도윤 씨가 막았습니다. 여보, 그냥 내가 할까? 엄마 요즘 더 심해. 괜히 당신만 시비 걸릴지도 몰라? 아니야, 이번엔 내가 준비할게. 대신 조금 특별하게 할 거야. 조용히 주방문을 닫고 혼자 부엌에 들어섰습니다. 감자전을 부치고 고추장 멸치볶음을 담고 국은 미역 된장국으로 끓였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제가 상위에 조용히 올린 게 하나 있었죠. 작은 종이에 빨간 펜으로 그린 가짜 부적. 아이 물감으로 얼룩지게 만들고 그 옆엔 동그랗게 복자까지 큼직하게 써놨습니다. 그걸 밥상 위에 살짝 올려뒀어요.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기운에 맞게 말이죠. 잠시 후 새참 시간이 되자 어머님께 상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머님, 새참 준비됐습니다. 기운 넘치게 특별히 신경 썼습니다. 그래, 어디 보자. 이번엔 얼마나 성의껏 했나 볼까? 어머님은 상보를 걷다가 갑자기 멈추셨습니다. 부적을 본 순간 얼굴이 굳더니 입을 딱 다물고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너 이걸 왜 상에 이런 걸 왜 올려? 어머님이 늘 그러시잖아요. 기운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저도 기운을 불러보려고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부적이잖아요. 이게 어디서 났어? 무슨 피로 쓴 거야? 애기 물감이에요. 저도 부적 공부 좀 했거든요. 사람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라면서요? 그 말에 어머님은 완전히 당황하신 눈치였습니다. 주변에 일하던 분들까지 하나둘 웃기 시작했고 시아버지는 난감한 듯 웃음을 참았습니다. 에이, 새아가가 장난 좀 쳤나 보네. 여보, 새참이나 먹자. 그게 무슨 진짜 부적이라고. 그날 이후로 어머님은 잠시 조용해지셨습니다. 제가 무서워서였는지 자존심이 상하셔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며칠 동안은 소금도 부적도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그날 부적 위에 올린 밥상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낸 그 한마디가 어머님 마음 어딘가를 건드린 걸까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그날 이후 전 다시 기운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집에서 제 자리를 조금은 찾은 느낌이었으니까요. 어머님께 부적 새참을 대접하고 나서 며칠 동안 집안은 정말 말 그대로 조용했습니다. 소금도 안 뿌리셨고 부엌 앞 항아리도 사라졌고 이상한 미신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 잠깐의 평화가 그렇게 소중할 줄 그땐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께서 갑자기 알아놓으셨어요. 갑작스레 기력이 뚝 떨어지신 데다 밥도 못 드시고 말이 없으셨어요. 늘 활기차게 웃으시던 할머니가 그렇게 누워 계신 모습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병원으로 할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폐렴 초기 고령이라 조심해야 한다는 말에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병실에서 간호를 도우며 조용히 앉아있던 저를 보며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이리 와볼래?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네, 할머니, 뭐든지요. 네 시어머니 말이다. 그 아이가 왜 저렇게 변했는지 너한텐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할머니는 천천히 말을 꺼내셨습니다. 오래된 먼지 낀 기억을 꺼내는 듯한 목소리였고 그 이야기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무거웠습니다. 네 시어머니는 젊을 때 한 번 집을 나간 적이 있단다. 아주 조용히 누구한테 말도 안 하고 말이지. 한 달 만에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큰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요? 감귤밭에서 일하던 남자랑 함께였어. 둘이 서로 마음이 있었던 거지.
근데 그 일이 집안에 알려지고 큰일이 날 뻔했단다. 도윤이 아버지, 그러니까 네 시아버지랑 맞선을 보기로 한 날, 그 아이는 그 남자와 사라졌고 결국 맺어지지도 못한 채 돌아왔지. 뱃속에 아이까지 지운 상태로 말이다. 그 뒤로 사람이 달라졌어. 웃지 않았고 아무도 믿지 않았어. 그 기억을 가슴에 묻고 살아왔지. 그걸 잊으려고 자기 자신까지 부정했단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늘 불안정했던 이유, 사람을 밀어내던 이유가 어렴풋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랬던 걸까요? 너는 그 아이의 젊은 날을 닮았어. 말도 조곤조곤하고 순하고 부드럽고 겁없이 마음 다 열고 사람 대하는 모습이 그때 말순이 같았거든. 그게 무서웠을 거야. 너를 보며 과거의 자기가 떠올랐을 테니 다시는 그런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았겠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할머니의 손만 꼭 잡고 눈물이 흐르는 걸 감추기 바빴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힘은 여전히 없으셨지만 방에 누워 계시는 대신 마루에 앉아 가족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말순아, 네, 어머님. 너 지연이한테 할 말 없니? 사람 마음이란 게 억누를수록 썩는 거야. 네 속에 담은 말, 이젠 꺼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니? 내가 너를 하루 이틀 봐온 게 아닌데 네 속을 모를 리가 있어? 너도 진심이 아니었잖니. 누가 뭐래도 네 며느리고 우리 집 식구잖니. 이제 그만해도 된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어머님은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처음으로 그동안 내내 피해 오던 눈빛으로 저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지연아, 나 너한테 미안하단 말을 못했어. 아니, 하기가 싫었어. 네가 예전 내 모습 같아서 자꾸 거슬렸고 그래서 괜히 더 세게 굴었어. 근데 나도 이제는 좀 놓아야 할 것 같아. 네가 부적을 밥상에 올려놨을 때 사실은 웃겼거든. 근데 그게 너무 서럽더라. 내가 그렇게까지 돼 있었구나 싶어서. 어머님, 너한텐 정말 미안하다. 내가 겁이 많았어. 누군가 날 다시 믿어주면 또 배신당할까봐 그랬어. 그게 변명은 안 되겠지만. 그 순간 제가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눈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무섭고 거칠기만 하던 그 눈빛에서 처음으로 슬픔이 보였습니다. 그건 분명 진심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라도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어머님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지연아, 나 다시 잘해볼게. 정말이야. 그날 밤 시할머님이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마음은 그렇게라도 꺼내야 사는 거야. 네가 잘 견뎌줘서 말순이도 이제 조금은 변할 수 있을 거야. 이 집안에 오래 묵은 그림자 하나, 너 때문에 거치는구나.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완전히 나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마음을 숨기고 두려움을 덮고 살아왔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집안 공기가 조금은 가벼워졌다고 느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식구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마음을 열게 해주셨고 어머님도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건네셨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바뀌셨다고까지는 말 못하겠지만 적어도 부적이니 소금이니 하는 말은 입에 올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참 사람 마음이 무섭죠. 좋아지려고 할 때 꼭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지잖아요.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운 날이었습니다. 할머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셨고 이번엔 병원에서도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기도 중이라는 의사의 말, 산소 호흡기에 의존한 숨결, 모두가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꼭 잡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 지연이에요. 저예요. 눈 떠보실래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오래오래 함께 하기로. 할머님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할머님은 이튿날 새벽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웃고 있는 듯한 얼굴이었기에 오히려 더 눈물이 났습니다. 지연아, 할머니 마지막까지 네 걱정을 하셨어. 너한테 꼭 고맙다고 전해달래. 장례식은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치러졌습니다. 도윤 씨와 시아버지 그리고 저까지 온 힘을 다해 마지막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장례식 당일 아침부터 불만을 터뜨리셨습니다. 아니, 감귤 따는 제일 바쁜 시기에 이래저래 일손 다 빠지면 어쩌라는 거야. 엄마,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잖아. 할머니 가셨잖아. 가셨으니까 그렇지. 누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밭이 멈추니? 귤이 멈춰 익는 것도 아니잖아. 손이 부족하면 귤 썩어버린단 말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결국 참지 못하고 제게도 말을 던지셨습니다. 지연이 너 장례 끝났으면 이제 감귤 따러 나와야지. 언제까지 울고만 있을 순 없잖니? 그 말에 남편이 벌컥 화를 냈습니다. 엄마, 말 좀 가려서 해. 지연이가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자꾸 왜 그러는 거야? 그리고 우리 집 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할머니야. 할머니. 그럼 뭐 시댁 며느리는 일 안 해도 되냐? 더는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부엌 쪽으로 돌아가려는데 시아버지께서 조용히 제 팔을 잡으셨습니다. 지연아, 오늘은 그만하고 며칠 동안 친정에 가 있어라. 사람 마음이 상한 채로 일해봤자 더 힘들어질 뿐이야.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시집 며느리면서 이런 상황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미안한 건 우리가 해야지. 네가 여기까지 감당해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오랜만에 친정부모님도 뵙고 혼자만의 시간도 보내고 그러고 와라. 그렇게 해서 저는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내려왔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며칠은 눈물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텅 비어버린 듯 그냥 무기력했습니다. 친정에 오니 엄마가 해주시던 국수 냄새가 익숙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젠 제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친정엄마는 제 얼굴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우리 딸 얼굴이 왜 이렇게 야위었어? 시댁에서 뭐 힘든 일이 있었니? 엄마, 그냥 할머니 장례 치르고 나서 마음이 좀 그렇네. 네 시어머니가 또 뭔 말했니? 내 딸 눈빛 보면 다 안다. 이번엔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엄마 그 얘기 말고 그냥 국수나 말아줘. 그렇게 친정에서 며칠을 지내는 동안 마음도 조금씩 차분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계셨을 땐 나를 막아주는 울타리가 있었는데 그분이 안 계시니 어머님의 기운이 다시 거세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시댁에서 연락을 받고 다급하게 전화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또 이상한 짓을 해. 집안 대문에 부적을 붙였대. 그것도 빨간 피처럼 보이는 물감으로. 이건 좀 심각해. 또 시작이네. 그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겨우 꺼냈던 진심, 겨우 열린 마음이 다시 닫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갈게. 정말 가기 싫었지만 더 도망치고 싶진 않았습니다. 이대로 등을 돌리면 평생 마음속에 남을 것 같았어요. 저는 가방을 챙겨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우리 지연이 또 시댁 가려고? 벌써부터 얼굴빛이 어두워지네. 엄마 잠깐만 다녀올게. 마무리해야 할 말이 있어서 그래. 그러지 말고 그냥 있어. 너도 며느리기 전에 사람이야. 너무 참고 살지 마. 그 말을 뒤로 하고 시댁 대문 앞에 섰을 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 위엔 빨간 물감으로 그려진 부적이 널찍하게 붙어 있었고 마루 끝엔 뿌려진 소금이 바람에 날려 눈처럼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때 어머님이 마당 쪽에서 절 발견하셨습니다. 누가 오라고 했니?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왔어? 이게 제 얼굴에 대한 어머님 답장이신가요? 무슨 소리야. 그건 그냥 기운 정리하려고 붙여둔 거야. 네가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그걸 네 얘기로 받아들이니? 감귤밭 기운 걱정하시기 전에 가족 기운 먼저 생각하셨어야죠. 할머님 돌아가신 그날에도 귤 타령부터 하신 분이잖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거야.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집안 기운이 흐트러진 걸 어떡해. 그래요, 저 때문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뭘 그렇게 했는데요? 감귤 따고 새참 차리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면서도 견뎠잖아요. 마당 한가운데서 우리는 정면으로 마주 섰습니다.
그 소리에 시아버지께서 부엌 쪽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만해 여보. 지연이한테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야.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로 더 심하잖아. 제가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일이 계속 꼬이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감귤 수확량 줄고 나 혼자 다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걸 왜 지연이 탓으로 돌려?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어머니가 들으시면 뭐라 하시겠어?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 틈에 남편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내가 너 혼자 오게 해서. 그래, 둘이서 아주 짝짝꿍이 잘 맞는구나. 나만 빼고 다들 내 말을 무시해. 내 기운이 틀렸다고, 내가 미쳤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잖아. 어머님 아니에요. 저 어머님 탓 안 해요. 오히려 지금까지 그런 상처 품고 사신 거 안쓰러워요. 하지만 이제는 저도 참을 수가 없어요.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요. 제가 이 집 며느리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미신도 부족도 아니라 사람 사이의 마음이에요. 그 말에 어머님은 말문이 막힌 듯 조용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왠지 낯설고도 짠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도윤 씨와 함께 마당 평상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조용히 내려앉았고 감귤나무 가지가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오늘 너 대단했어. 너 아니었으면 이 집 더 망가졌을지도 몰라.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어머님 마음속 상처는 너무 깊어. 그게 지금 이 집의 부적보다 더 많이 퍼져 있어. 그래도 오늘 너한테 마음의 문 하나쯤은 열렸을지도 몰라. 그게 시작일지도 모르잖아. 그날 새벽 누군가 마당에 나와 대문에 붙은 부적을 떼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몰래 창 너머로 보며 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있었지만 그 상처 위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은 차갑기도 했지만 어쩌면 변화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새벽 시어머님이 마당에서 부적을 떼는 모습을 본 후 저는 아주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정리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겉으론 부적을 떼셨지만 속에는 여전히 거치지 않은 그림자 하나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감귤밭으로 일을 나갔습니다. 할머님이 계셨을 때처럼 다들 바삐 움직였고 저는 새참 준비를 하며 익숙한 일상에 녹아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여전히 제게 말을 걸지 않으셨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묵묵한 침묵 속에서 저는 조심스레 다시 다가가 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귤상자 옮기다가 손 비셨다면서요. 약 좀 발라드릴게요. 됐어, 다 나았어. 상처에 흙이라도 들어갔으면 덧날 수 있어요. 잠깐만요, 바르면 금방 나아요. 어머님은 말없이 손을 내밀긴 하셨지만 시선을 끝내 피하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약을 바르고 반창고를 붙여드렸습니다. 이제 안 아프실 거예요. 그날 밤 남편과 함께 밥을 먹는데 어머님께서 갑자기 입을 여셨습니다. 너 둘째는 언제 가질 생각이니? 순간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그 말이 반가워서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은 생각이 없어요. 서로 일도 있고 좀 더 여유가 생기면요. 지금도 충분히 괜찮아요. 그게 늦으면 안 좋아. 여자는 적당한 때가 있는 거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계획이라도 해둬야지. 터울 많이 둬도 힘들다. 그 말에 남편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우리끼리 결정할게. 너무 갑작스럽게 그런 말 하지 마. 안 그러다가 왜 그래? 나는 그냥 조언한 거다. 또 말을 꼬아서 듣네. 뭐만 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야? 그 순간 또다시 예전의 어머님으로 돌아간 듯한 그 눈빛이 스쳤습니다. 뭔가를 말하고 싶어 입술을 달싹이다가도 끝내 삼키고 마는 사람처럼 저는 그 눈빛을 보며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 아무것도 끝내지 못했구나. 며칠 뒤 시아버지께서 부엌에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지연아, 시간 괜찮니? 할 얘기가 있어서. 네, 아버님 말씀하세요. 네 시어머니 말이다. 요즘 좀 나도 도무지 마음을 모르겠구나. 한참 좋아지나 했는데 또 벽을 세우는 것 같아. 저도 그래요. 처음엔 부적을 떼셨길래 조금 기대했는데 아직 상처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사실 할머니 돌아가신 뒤에 네 시어머니가 밤마다 혼자 울기도 했어. 네가 본 적은 없겠지만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울음을 보이지 않던 사람이 혼자서 울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뒤 밭일이 끝난 저녁 무렵, 저는 일부러 어머님 방 앞에서 큰 소리로 감귤나무 가지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감귤나무 아래 풀 뽑아놨어요. 뿌리부터 정리하느라 고생 좀 했네요. 조용히 문이 열렸고 어머님이 나오셨습니다. 네가 그걸 다 했다고? 네, 그냥 마음도 같이 정리하려고요. 뿌리째 뽑히면 다시는 안 자라니까요. 어머님은 아무 말 없이 한참 저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처음으로 고집도 비꼼도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너도 많이 아팠겠네. 네, 어머님도 그러셨죠? 잠시 감귤나무 밑에서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서로 꺼내지 못한 말들이 바람 속에서 흔들렸고 미처 닿지 못한 마음들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상처들은 여전히 우리 사이에 있었지만 그 상처를 마주하는 방법을 우리는 조금씩 배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과 감귤나무 아래에서 마주섰던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처음으로 서로의 고통을 인정했던 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평화란 언제나 그렇듯 너무 짧고 또 너무 조용하게 깨집니다. 며칠 후 친정엄마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엄마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연아, 괜찮니? 바쁠 텐데 통화 괜찮아? 응, 엄마,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네 목소리 듣고 싶어서.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건 엄마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래왔으니까요. 결국 저는 아이와 함께 잠시 친정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께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며칠만 친정에 다녀오겠습니다. 엄마가 좀 지쳐 보이셔서요. 그래, 잘 다녀와라. 놀랍게도 어머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했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 얼굴부터 살폈습니다. 말로는 괜찮다 하셨지만 눈 밑이 축 처져 있었고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 얼굴이 왜 그래? 별건 아니야. 병원에 갔더니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더라. 진짜야? 정밀검사 같은 건 해봤어? 했지. 결과 나오는데 며칠 걸린대. 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 불안한 예감이 맞아떨어지면 어쩌나 싶어서요. 그날 밤 저는 남편과 통화를 했습니다. 괜찮아. 어머니는 좀 나아지신 것 같아? 괜찮은 척 하시지만 전혀 아니야. 결과 나오기 전까진 아무것도 모르겠어. 지연아, 필요하면 말해. 내가 내려갈게. 감귤밭 일도 지금은 좀 조정할 수 있어. 응, 고마워. 당신 말 들으니까 힘이 나네. 이틀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검사 결과를 직접 들으러 오라는 말에 저는 아예 아이를 친정아버지께 맡기고 엄마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료실 안 의사는 조심스럽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초기 유방암입니다. 다행히 전이는 없지만 수술과 항암 치료가 필요합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엄마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의자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더 자주 왔어야 했는데 엄마 몸 하나 못 챙긴 게 너무 미안해. 얘가 왜 그래? 너 시댁에서 얼마나 애쓰는지 내가 모르냐? 나야 괜찮아. 수술 받고 치료하면 되지.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나 엄마한테 아직 못한 말, 못한 효도 너무 많은데. 엄마는 제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내 옆에 있어주는 게 제일 큰 효도야. 엄마는 그걸로 됐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사실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뭐든 필요하면 말해. 내가 엄마랑 아버지께 다 얘기할게. 올해 감귤은 나 혼자라도 어떻게든 수확할 테니까. 당신 괜찮겠어? 어머님 분명 또 뭐라고 하실 텐데? 괜찮아. 이번엔 내가 당신 앞에 설 거야. 그 말이 얼마나 든든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고요한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시댁에 제 얘기를 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시어머님의 반응은 조용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그래, 뭐 친정 엄마가 아프시다는데 어쩌겠니? 근데 너까지 빠지면 이 집 일은 누가 해? 엄마,
제발 그런 말 좀 그만해. 사람보다 감귤이 더 중요해? 그런 소리 하니까 나만 나쁜 사람 되잖아. 난 그저 현실 얘기하는 거야.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도 조용히 울었습니다. 엄마가 아픈 것도, 어머님이 그러신 것도 다 받아들이기엔 너무 벅찼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젠 눈치만 보며 살 수는 없다는 걸. 누구도 완전히 이해해주지 않아도 적어도 제 삶은 제가 지켜야겠다는 걸요. 엄마의 수술 날짜가 잡히고 저는 시댁에 마지막 인사를 드리기 위해 다시 마당에 섰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집 대문을 지날 때마다 두렵기보단 단단해진 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지만 다시 세우는 건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부엌에서 귤을 닦고 계셨습니다. 그 손놀림은 익숙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내일부터 병원에 들어가야 해서요. 아마 며칠은 연락도 어렵고 집에도 못 올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해. 혹시 어머님 드시고 싶으신 반찬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새참이라도 정성껏 차려드리고 싶어서요. 어머님은 고개를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하셨습니다. 알아서 해.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집에 처음 시집와서 서툰 손으로 밥상 차리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그때 저는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이 집의 며느리로, 한 사람의 가족으로 살아남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저는 그 마음으로 다시 밥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관계의 끝에 남을 제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된장국엔 멸치를 제대로 우려냈고 감자조림은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간장 비율 그대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작은 접시에 조용히 종이 하나를 올렸습니다. 그건 부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쁜 무늬가 들어간 편지 한 장, 그 위엔 손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도 누군가의 딸이셨겠죠. 그래서 저는 어머님을 끝까지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마당에 밥상을 내놨을 때 어머님은 이미 평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상을 내놓자 그 위에 놓인 편지를 보시고는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이건 뭐냐? 그냥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이에요. 읽으시고 버리셔도 괜찮아요. 그날 어머님은 말없이 국을 떠드셨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드시고 마지막엔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네, 어머님. 처음에 네가 시집 왔을 때 내가 너무 겁이 났어. 너처럼 순한 애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결국 또 상처 주게 될까 봐. 그래서 먼저 내쳤어. 미리 거리를 뒀던 거야. 저도 겁났어요. 그래서 도망가기도 했고요. 그런데 네가 끝까지 내 옆에 있어줬지. 나한테는 없는 거였어. 그런 용기.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미안했다. 그리고 고맙다. 그 말에 저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미안했어요. 어머님 마음까지는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날 처음으로 우리는 서로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느 쪽도 무너지지 않았고 어느 쪽도 이기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과 사람으로 마주선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엄마와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회복도 빠른 편이었습니다. 너 시어머니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전화 와서 내 건강 걱정하시더라. 그래? 의외네. 그래, 그분도 사람이더라.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어쩌면 저도 그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후 시댁에서 택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작은 감귤 상자였고 그 안엔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수확 감귤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말순. 엄마는 상자를 열어 감귤을 하나 드시곤 말씀하셨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이런 걸 다 보내주시고 얼마나 감사하니. 아무래도 멀리서도 내가 아픈 게 신경 쓰이시나 보다. 그러니까 엄마, 많은 사람들이 엄마 걱정하고 있어. 내가 옆에서 열심히 도와줄 테니까 우리 빨리 회복하자. 항암 치료 힘들어도 이겨내고. 아무렴, 그래야 우리 손주랑도 놀아주지. 엄마 다 나으면 제주도에 한번 놀러 갈게. 알았어. 어머님도 아버님도 좋아하실 거야. 그나저나 이 집 감귤은 예전보다 훨씬 달아졌네.
저는 조용히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건 감귤이 달라진 게 아니라 우리가 달라졌기 때문이야.